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차재훈의 전국 진단 3월 달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진단을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차재훈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전국 진단을 하는데 이번에 3.1절 네. 집회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가봤어요? 아니 가보진 않고요. 저는 처음으로 네. 제가 지난 그 2016년 네. 이렇게 박근혜 탄핵 네. 때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그 이명박 그 당시에 그 소고기 파동 그때부터 우리 시 문화 축제 문화로 좀 바뀐 것 네. 같았는데 이번에는 축제보다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공기가 무겁고 제가 이 여의도로 해서 강화문으로 갔기 때문에 여의도 집회, 강화문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안국동에 이제 탄핵 찬성 집회를 갔거든요. 처음에 놀랬던 게 규모와 열기가 잽이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 집회장에 갔을 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유모차도 끌고 나왔다.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애들을 데리고 부모가 왔다면은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어지러운 집회장이 왔다는 건데 탄핵 반대 집회가 그런 분위기와 양상까지 벌어지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그게 뭐 제가 뭐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 안 가면 잘 모를 겁니다. 현장 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날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방송을 뭐 계속 중계 방송을 해주니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을 그 첫 번째 부결되고 난 뒤 두 번째 탄핵이 그때 이제 국회에서 추진될 때 여의도를 그 진짜 완전 꽉 메웠던 탄핵 찬성 집회가 있었잖아요. 12월 7일.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이 실패하고 14일 날 두 번째 때 됐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시위가 그때 정말 여의도를 진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가 꽉 찼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위 양상이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그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왔던 그 시위를 봤던 외신들이 놀랬던 것이 K-팝을 이용을 해서 시위를 하더라. 그리고 다양한 그 예를 들면 이 배너의 문구가 천편일률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성 있는 그런 배너들을 들고 나와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3개월 만에 좀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박함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렇게 용 빼고 해도 어차피 탄핵 인용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탄핵 심판이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잖아요. 이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궤변이고 부인이고 거짓말로 일관을 했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탄핵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해서 가지만 침묵한 다수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무시 못할 게 지금 사실은 이 강화문은 정강원이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지금 여의도는 세이브 코리아가 있어요. 세계로 교회, 부산은 세계로 교회거든요. 이 교계가 상당히 이 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원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을 보면 지방에서 차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 차를 탄 그 르포 기사가 실려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 이게 과연 자발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젊은 층들이 많다는 부분 분명히 저도 뭐 인정을 할 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회에서의 뭐랄까요, 거기 학생부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학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뭐랄까요, 이 행사에서 정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노력들도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외형만 보고 찬반의 이 뭐랄까 민심을 가늠한다는 거 저는 좀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예. 제가 그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그러니까 12월 7일 14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우리 기자들 현장에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생중계다 보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K-팝의 문화 대잔치였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본질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때 12월 7일 14일 날 그 국회 앞에 깡매었던 그 집회, 이 군중이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좀 자율적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자율적이었고 그게 젊은이들은 주인공이었다. 예. 주체였던 건데 그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참석했던 두 군데 다 젊은이들은 좀 액세서리로 좀 낀 느낌이었다. 본인들이 그 집회의 행사 전반 행사는 거의 우리가 봤던 좀 교회 부흥의 행사에다가 정치 집회 행사를 이 결합한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주님이 이제 뭐 탄핵을 뭐 바라는 걸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국힘 정당인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서 서청호 의원은 지금 국회 윤리에 제소됐나요? 네, 오늘 됐습니다. 집회의 그 들떴던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 말까지 한 것 같은데 이 뭐 나경원 의원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대형 스크린을 어마어마한 스크린을 막 7개인가 8개를 갖다가 도로에 쫙 깔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뭔가 기존 행사에 청년들이 좀 이렇게 곁들이는 행사 이게 이 거기서 사회자가 구호도 MZ세대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런 멘트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모양이었고 12월 7일 14일은 이 청년 세대들이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그날 민주당에서는 좀 당혹했다. 당혹스럽죠. 민주당에서는 그 행사를 안국 사거리에서 이렇게 편도의 반을 막았더라고요.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던데 보니까 상당히 그 외향적으로는 조금 왜소하게 이렇게 보였고 이 군중의 어떤 집회 참석한 분들의 열기도 좀 이렇게 좀 어쩌면 좀 차분했다 할 정도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요는 우리가 금방 이렇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조갑재 우리 보수 농객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비상계엄에 의해 지금 여론이 한 이 3단계로 지금 나갔잖아요. 처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타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거의 80%까지 갔고 그 다음에 올 초에 들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공수처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그 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정론이랄까 보수가 결집돼야 된다는 부분들로 해서 정당 지지율이 뭐 이렇게 경합 지경까지 갔고 그게 설을 지나면서 이 다시 이렇게 국힘 지지가 하락 내지는 정체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래 됐냐 뭐 보수의 국힘의 좀 뭐 이렇게 이 서부 지원 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오버가 있었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 그 변론하는 거 그걸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래서 이전에 잠시 담화에서 봤던 거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하고 실제로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대통령인가 이 사람이 어떤 논리편을 다 지켜봤어요.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개변인도 바로 앞에 말하 뒤에 말이 그게 악권이 이 자기는 사람이라서 인원이라 말 안 쓴 대로 몇 분 뒤에 바로 인원을 여덟 번 반복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리고 홍성은이라는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자기한테 제일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그렇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군인들에 대해 사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오로지 국군 통수권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그것을 인칭으로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누굽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하고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여인영 이 충원파들 아닙니까? 충원파. 요 사람들 핵심들 빼놓고는 사실은 군에 있다는 죄로서 이게 부안해동 한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간에 갈라치기하고 험내하고 책임 떠넘기고 이거는 제가 표현했지만 골목대장만도 못하다.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점점 벌어지는 이게 그래서 그 결과 그래 나타났다는데 그 외양으로만 보면은 3.1절 집회가 우리 보수가 대단했다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참석을 해서 쭉 지켜보니까 거기에서 MZ 세대들은 덜 늘어지더라. 저는 각 대학에서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아마 굉장히 서로 맞붙고 있다고 막 기사들이 나와요. 그것도 좀 뭔가 현상을 정말 지금 오도하고 있는 가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그러니까 이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로 그러니까 등장하는 얼굴들이 똑같잖아요. 각 대학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구 유튜버들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사실 우리가 80년대 학교를 다녔지만 8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도 전두환 그 통치를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박수 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그걸 즐기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도옥단 체제 시절에 당시에 학생이 강구하던 친구들은 다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운동을 그러니까 이 전두환 체제를 반대하는 대자보 붙이면 그것도 반박하는 대자보도 붙었잖아요. 그런 세력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엄혹한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 지금 이 민주화된 이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신들만끼리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소수의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되고 이게 마치 전국 대학에 뭐 요원의 풍기처럼 번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지금 거구 유튜브들이 노리는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거구 지금 성향의 분석도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가 있는데 시사인 출신의 정관율 기자라고. 옛날에 그 기자 기사 잘 쓰더라고. 그래서 뭐 젊은 청들한테 우상입니다. 젊은 기자들한테는. 그 친구가 국악권인데 뭐 제 까부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시사인에서 한국 리서치랑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요. 했더라고.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쭉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도 중에 하나가 극우 강경파들은 누구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앞으로는 행사할 것인가? 이게서 국힘은 자유로운가? 종속되는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현대 이 탄핵 이후에서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뭐 대선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이후에 이 세력이 어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유럽 거구들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략 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구 세력이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유럽하고 달리 유럽은 보면은 뭐 민족주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이민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본래 우리가 분단에서 출발했던 거구 세력이 있지만 요즘 보면은 그 페미니즘 이게 반페미 이게 그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게 있고 그리고
양극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탈락해 있는 어떤 이런 젊은 층들, 이게 노인층들 이런 부분들이 그 결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30% 1,500만 명이 지금 그게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도저히 그 대법 판결까지 나고 온갖 30몇 번의 압수수색까지 다 했던 너무나 팩트로서 그렇죠. 이 검증된 건데 불구하고 그리고 국힘대 지지층에서는 50% 이상도 오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그 친구 분석이 하면 2016년도 이후에 보수가 진보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뒤쓰게 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말하자면 존재의 어떤 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을 갖게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진보 우위의 체제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업을 하는 세력까지로 나가고 있다. 이게 국힘이 현재는 이 부분에 완전히 전면당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이건 쉽사리 없어질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제 그 친구 분석이고 아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봐요. 그런데 현재 이런 아까 말한 우리 집회 거기도 보면은 그 우연찮게 보면 옛날에 정광훈 집회에 많이 가더만은 이번에 보니까 이 여의도 집회 세이브 코리아에 대거 그냥 합세했더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이건 기독교 색깔이 더 좀 있어서 그런가 정광훈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문제다. 도대체 이 강경 이 우파 세력들의 이제는 약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그 일종의 극우의 장애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일단 정강훈 목사가 사실 원조격이잖아요. 정강훈 뭐 목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지금 상당히 좀 뭐 곤란한 지경의 사람인데 사실 강화문 집회는 제가 뭐 이렇게 직접 가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강화문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제가 그 옆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 방송하러 거기 일찍 가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안내하시는 분들이에요. 안내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디를 안내하냐면 이 서명대 같은 데를 안내를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이래 자료를 들고 다녀요. 흥금을 합니다. 흥금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큰 스크린 뭐 이 앰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정강훈의 집회는 정강훈 패밀리가 그걸 다 하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정강훈의 그러니까 헌금을 받은 데서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이 전부 다 정강훈의 딸과 아들한테로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노인분들 오시면 여기다 알트폰 가입하게 하는데 그 알트폰에 그 대표가 정강훈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이도 거기 있고 자신의 이제 측근들 일종의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형태를 통해서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신념을 나름대로 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일가들을 먹고 사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 정강훈의 이 집회에 대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에 눈을 돌리는데 보수에서는 다 알겠네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세이브 코리아는 손현보라는 목사인데 손현보는 그걸 고신대학을 갔어요. 부산의 고신대학을. 그래서 그 일종의 정통은 맞아요. 정통은 맞는데 이 나름대로 개척교회를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강한 이제 이렇게 거부의 목표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럼 자신 존재감을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해인가 이 개신교 연합 목회를 손현보가 이야기를 해서 그걸 성공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개신교단에서 주류들도 손현보의 그런 기획, 동원, 조직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현보 목사가 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이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강훈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정강훈한테 가면 뭔가 좀 쪽팔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손현보한테 가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세이브 코리아의 모임이 점점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왜 구해야 되느냐. 이대로 놔둬놨다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손잡고 이게 예를 들면 빨갱이 완전 일종의 뭐랄까 색깔론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래 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그런 식의 위기를 갖고 신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좌파가 집권하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다. 그럼 우리는 쓸 자리가 없다. 뭐 그런 식의 위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의외로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인에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소년보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어디다가 의탁을 했냐면 그동안 정강훈 목사한테 갔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잖아요. 김문수 그걸 갖고 홍준표도 갔죠. 홍준표 시장도 갔는데 그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가려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이조가 하도 오라 해서 가고 많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이 누구냐면 저 한고승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가정사 불륜 때문에 공천 탈락당했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 지역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모시간 거예요. 한고승이를. 네.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2번이 누군지 아닙니까? 2번이 바로 석동현이에요. 석동현 변호사예요. 석동현 변호사가 부산에서 공천 못 받고 서울 송파 와서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과 손잡고 2번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정강훈 쪽에서는 최소 당선금 5, 6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거액을 헌금을 해라. 그게 막 문제가 될 정도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로에서 밀리는 사람들만 거기 가던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이 바로 윤상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민전이거든요. 윤상현, 김민전만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야, 나중에 앞으로 윤석열 아웃되고 나면 진짜 거부세력밖에 안 남으니까 그게 미리 빨리 꼽는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경원 비롯해서 우리 다 따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날 여의도의 집회에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였거든요. 아무래도 정강훈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강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강훈의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멈칫멈칫거리는데 그 대안으로 나타난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가 하는 거기고 거기에 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죠? 전환길. 그 전환길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계엄 직후에 사실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멈칫멈칫하면서 탄핵에는 그러니까 가서 찬성을 안 했지만 글을 듣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지지율이 좁혀들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동정 여론이니까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했다가 내가 저쪽 사람들 눈에 벗어나는 거 아닐까? 그걸 설금설금한 게 간주 앞에 가서 시위하고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토요일 날 강하게 발언했던 서천호는 얼굴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천호는 지금 갑자기 지금 나타나잖아요. 서천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상황에서 빠져있다가는 그거 경남에 상당히 보수 시에가 강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만약에 빨리 지금 여기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도 도태되면 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발언. 자기의 존재감을 확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사실 서천호는 지난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 때문에 국정원 2차장 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실 공민권이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이 참정권을 회복하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천 신청을 하니까 지역 언론에서 아니 참정권도 없는데 뭘 공천 신청해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있으니까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 복권시켜준 거예요. 그 일종의 그래서 약속 사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자기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그렇게 은혜도 입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도 뭔가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압축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은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 중에 이번 계엄 사태를 계엄 국면을 느끼며 지나면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 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민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류의 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집권을 안 해도 그건 별 관계 없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 국회의원들 생각하는 거. 당장은 내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거부 세력을 따라가면 정권 연장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 재창조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 아니 정권은 내가 못 잡아도 관계없어. 다음 총선에서 내가 되면 돼. 이 생각으로 지금 전부 다 거기다 빨대 꽂고 있고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지금 동작에 있는 나경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도하고 멀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나경원의 목표는 다음 총선이 아니고 다음 당대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그걸 밟고 한 단계 더 올라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과 나경원 의원이 일종의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눈 밖에 나갔다가는 지역구 가서 명함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막차 탄 사람들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특히 장동혁 같은 경우가 친한계로서 그 뭡니까 사무총장까지 하고 한동훈 오른팔이 됐잖아요. 어느 순간 딱 갈아타고 나서 지난 토요일 날 더 강한 발언을 하거든요. 늦게 탔으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당히 정치적 구조가 거꾸로 쏠릴 수밖에 없는. 판사 출신. 판사 출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국힘의원들은 이 국민적인 이 헌정에 대한 이 침탈에 대해서 공분을 못 느끼나? 이 사람들은 다음 대선 걱정도 안 하나? 자기들 그 국회의원 자리만 뭐 차지하면 된다는 거냐? 이 당에서 또 당권만 이렇게 차지하면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쭉 이렇게 그 이야기 나누고도 보고 여러 분석된 자료도 보고 집회도 나가보고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그거잖아요. 윤이 계속 주창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국회 그 입법독재 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섰다 자기가.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국민들한테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 실제로 뭐 국회를 국민들을 그거 할 생각이 있어서 했겠나. 이게 2시간짜리 개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단 동기 부분, 이 비상계엄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방식이 계엄이라는 군대를 동원한 방식,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이거는 잘못됐다, 문제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던 부분, 동기 부분에서는 뭐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100% 동의한다고 봐요. 이 보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 아니 합리적 보수 정말 일부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 한동훈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노숙장을 일으키면서 너는 우리 조갑제 용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난 오히려 소수예요. 지금 현재 완전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걸 반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반동혁명이 일어날 정도의 기사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사실은 국힘의원들도 그걸 나는 답을 모르고 있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답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오로지 그 사람은
지금 후보가 돼서 다음 대권을 보니까 그게 유불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나마 자기 어떤 노선을 지키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한동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도 어제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바깥에서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애국심 하나는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완전 지금 당내 경선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당의 표로서 넘어서야 되니까 유승민은 아예 그 표는 올 수도 없는 표니까 포기한 사람이고 근데 보수의 이 정말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거 보수 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폴리우스 같은 이런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정면 보도를 하는 이런 언론사의 저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윤석열이 비상경을 한 것이 줄탄핵하고 뭐 그 국가 예산을 뭐 이렇게 삭감하고 뭐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지난 총선 전부터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3월달에 뭐 군인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비상대권 운운하고 그때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이 그 이야기 듣고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날 바로 자기가 이 국방장관 공관으로 당시 김용현을 불러서 잘 모셔라.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기 전부터 지난 총선하기 전부터 윤석열은 선거 안 되면 나 때려치우고 내가 새로 짜면 되지 이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이 윤석열의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했느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왕으로 생각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바깥 나간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비상대권 다 쳐내버리면 된다. 내가 세판 짜면 되지. 세판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들고 온 게 바로 부정선거잖아요.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났냐면 지난 2월 미국의 2월 중순에 이 보수 정치 행동회의라는 CPEC이라는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보수 정치 세력들이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트럼프가 직접 갔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고 사실은 이 CPEC이라는 행사가 이번에 그 대선과 그리고 상하원을 잡는 바람에 상당히 미국의 최대의 정치 행사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그 호스트 기획인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공동의장이 맷 슐랩이라는 사람이에요. 맷 슐랩인데 맷 슐랩이 지난해 12월 14일 날 16일이죠. 12월 16일 날 지난해 12월 16일이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뒤에 관저에 유폐되어 있을 때 와요. 와서 윤석열하고 만났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그것이 그 만났다는 기사가 한 달 뒤에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매슐랩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측근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을 만나고 근데 둘이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국 상황을 윤석열의 방식대로 이야기했을 거야 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슐랩은 지금 트럼프의 공식 직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슐랩이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도왔어요. 도왔는데 그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서 깜빵을 갔어요. 깜빵을 갔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 사면 복권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기라고 해서 이 사람은 공식 직함을 앉혀지는 못해요. 근데 저거 마누라가 매슐레의 마누라가 일기 백악관에 국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와 가까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CPEC 행사에 이번에 트럼프가 갔어요. 트럼프 갔는데 여기에 CPEC에 그럼 전 세계 보수 정치 단체들도 많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있잖아요. 그거 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머스크가 전기톱 들고 막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행사예요. 원조. 네. 그래서 그 행사인데 거기서 매슐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 한국에 관한 이 부정선거도 규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누가 갔냐면 세이브 코리아 사람들도 갔고 거기에 앉아 이 미국의 이 보수 정치 세력들 중에 한국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교포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스탄이 지난 토요일 날 여의도에 와서 마이크 잡고 부정선거 이야기 또 했어요.
모스탄. 그 모스탄이 그 나경원 나경원하고 이야기하는 사진이 사진. 네. 그게 바로 모스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모스탄은 그 팍스 TV가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하는데 한국은 좌파에 의해서 국가가 거의 뭐 넘어갈 것처럼 중국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처럼 그런 위기로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배넌이라고 있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멘토죠. 멘토. 근데 이 멘토인데 여기에 이제 간 사람이 민경욱이. 민경욱 전 의원하고 이제 행사를 같이 했는데 민경욱이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배넌이 중국에 의해서 지금 한국을 거의 장악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매슐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윤석열을 만났는데 윤석열한테 가면 선거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화웨이가 한국의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곧 조치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기사가 났어요. 이게 저는 정말 문제인 게 이 부정선거하면 트럼프가 제일 눈이 번쩍 띄를 만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완전히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계엄이 됐을 때 잘못된 거라고 강력하게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그러면 윤석열이 완전히 파면당한 상황이고 이럴 때 그럼 트럼프가 저거 좌파들이 책동회에서 잘못된 결정한 거야. 이러면서 한국은 부정선거가 있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어. 북한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폴 뉴스에 칼럼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외교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거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화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윤석열이 지난 12월 달에 매슐럽한테 이야기했으면 이분 왜 탄핵 심판 때는 그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이야기 일조도 안 했잖아요. 증거도 하나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인한테 검증되지 않은 걸 갖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 문제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상황 자체를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모스탄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하고 이분 37명 왔다잖아요. 37명 전부 다 같이 모스탄하고 사진 찍고 했거든요. 모스탄 잘한다고 박수 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거기에서는 그 부정선거를 딛고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네. 한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이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했죠? 그 모스탄이 했을 거예요 아마. 모스탄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고든창이었나? 고든창 변호사라고 있는데 고든창이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미국에 지금 접근을 잡은 이 보수 세력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완전히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이 앞으로 뭐 어느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러면 지금 민주적인 그 지도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거 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해서 트럼프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혼란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 극우들이 주류화되고 보수에 그리고 상당히 그 정권의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던 극우 세력을 중동이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치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보듯이 이게 뭐냐면은 현재 보면 팩트 진실은 둘째치고 팩트 자체가 이 기준이 없어요. 팩트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선거는 부정선거, 중국의 하위에서 이 조종당했다. 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 내에는 그렇죠. 팩트로 지금 인식되어 있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구 유튜버들이 열심히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레거시에 오히려 미디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진짜 이거는 정권 교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 해법을 찾아내는 거.
참 답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정권 교체가 중도층에서는 뭐 2배 이상 네. 벌어지고 뭐 전체적으로도 리얼미터 2월 4조 조사에서 55%, 네. 정권 연장이 39%뭐 이래 나오는데 정권 교체가 된들 네. 이 사람들의 이 준동은 더 거세질 더 거다. 거세지죠.